안녕하세요.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소개할 책은 도롱뇽의 49제입니다. 2024년 아쿠타가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저자인 아사히나 아키는 81년생, 그리고 현직 의사이고 데뷔 후 3년 만에 신인문학상 3개를 휩쓸어버린 그야말로 일본 문단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작가라고 합니다. 지난번 책하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번에 책을 진짜 많이 샀는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에 제일 먼저 손이 갔어요. 비슷한 나이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체 어떤 글을 썼는지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안과 슈는 완전 결합 쌍생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샴쌍둥이라고 알고 있는 결합 쌍생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에서 작가의 의사로서의 상상력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뱃속에서 수정란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신체의 일부가 붙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를 결합쌍생아라고 하는데, 머리가 붙어 있거나 몸이 붙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안과 슈는 얼핏 보면 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반반이 합쳐진 모습이에요. 아주 미세한 중심부의 경계를 기준으로 우측의 안과 좌측의 슌이 합쳐져 있다고 묘사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다르게 생겼고, 몸은 하나이지만 내부에서는 장이 갈라졌다가 직장에서 합쳐지고, 자궁은 2개가 합쳐져서 크기가 크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큰 몸통을 가지고 있고, 또 좌우 팔다리의 골격도 다릅니다. 얼핏 보면 그냥 한 사람 같지만 묘하게 위화감을 주는 인상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은 특이한 외모를 가진 장애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과 슌이 태어났을 때 의사도 부모조차도 결합쌍생아라는 생각을 못하고 특이한 외모 때문에 혹시 염색체 이상은 아닐까 검사를 하기도 했었고, 결국 둘이 결합쌍생아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둘은 뇌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억과 감정, 생각까지 공유합니다. 한 사람이 느끼는 것을 다른 한 사람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의 꿈까지 보고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의 신체에 2개의 의식이 깃든 기분. 자신의 신체이지만 자신만의 신체는 아닌 기분. 그 기분은 어떨까?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 읽으면서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하고 둘의 마음을 상상하고 이해하느라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안과 슈는 큰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긴밀하게 연결된 자신들의 상황, 그리고 다른 한쪽이 죽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생각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소설은 그 안과 슌의 의식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안과 슈는 왜 큰아버지의 죽음에서 그토록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것은 큰아버지와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말이 좀 이상한데 태아 내 태아였기 때문입니다. 태아 내 태아는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 한 쌍둥이가 다른 쌍둥이의 몸속에서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입니다. 출생 이후에 복부나 두개골에서 다른 태아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착안해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한 부분인 것 같아요. 큰아버지는 원래는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몇 달 후부터 점점 살이 빠지고 야위어갑니다. 병원에서도 아기가 살이 빠지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내시경 검사까지 하게 되는데, 그 내시경에서 무언가의 장이 눌려있는 것을 보고 영상 촬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측 복부에 다른 하나의 태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고도 반년의 시간을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몸속에서 성장을 한 이후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몸에서 함께 있던 존재가 분리가 된 건데, 안과 슈는 자신들처럼 그 두 사람도 붙어 있었으니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 한쪽이 죽었으니까 큰 혼란이 오게 된 거죠. 지금 소설 속에서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고민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공감하고 함께 경험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체를 하나의 정신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안과 슈는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과 슈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도 다릅니다. 안은 자신만의 몸을 가질 수 없고 슌에게 잠식되어서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반면 슈는 자신이 소멸되거나 안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둘의 내면이 교차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둘의 미묘한 생각을 읽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안과 슌이 고등학교 때 갔던 박물관에서 검은 도롱뇽과 흰 도롱뇽이 서로의 꼬리를 물려고 원을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고, 안은 살기 위해 서로를 쫓는 그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안은 늘 잠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꼬리를 먹으려고 쫓고 쫓기는 그 그림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한 이 제목인 도롱뇽의 49제라는 것의 의미는, 도롱뇽은 안과 슌의 살기 위해 하나의 신체 내에서 서로 열심히 쫓고 쫓기는 두 사람의 의식을 의미하고, 49제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큰아버지의 영혼을 보내는 시간을 뜻하지만 결국은 자신들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마술은 마술이고 픽션은 픽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술을 보면서 트릭이 뭔지 생각하고 픽션을 보면서 에이 저런 게 어딨어, 저런 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소설의 설정이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안과 슌처럼 완전히 반반이 딱 합쳐져서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결합상생아가 존재했었는가, 혹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검색해 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한 사람처럼 보이게 완전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각각 반쪽의 신체를 컨트롤 가능하다고 하면 그럼 코디네이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했던 건데요. 왜 우리가 걸을 때 자연스럽게 양쪽 다리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팔도 교차되면서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읽다 보니까 소설에서는 한 사람의 의식만으로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아, 네태아의 경우 말인데요. 소설에서는 큰아버지의 몸에서 나온 아버지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제대혈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태아 내에 있는 태아는 그 제대혈관이 없고 대신 다른 기형적인 혈관으로 제한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고, 특히나 소설에서처럼 거의 1년 가까이 신생아의 몸속에서 성장하기란 아주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게 그 시점에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명제가 언제까지나 진실인 것은 아니고, 다른 몰랐던 사실이 나오거나 밝혀지면 그게 이제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소설에 대한 저의 감상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읽는 내내 저한테는 어딘가 좀 어둡고 몽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일본의 소설이나 만화가 불편한 심리를 깊게 파고들어서 후벼 파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에서 처음 발견된 태아, 네태아의 뼈를 보고 열빙어라고 말한다거나, 신생아를 보고 이 아이 임산부의 눈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거나, 안과 슌이 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게 되면 둘 중 한 명은 당하는 셈이라거나, 그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안과 슌이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에 자신들을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에서 자신만의 몸을 가지고 싶어하고 잠식될까를 두려워하는 안은 형의 몸 안에서 형의 양분을 먹고 자라고, 형이 죽고 나서도 크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버지와 닮았고, 수능적인 슌은 병중에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챙겼던 큰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설 읽은 분들 계시면 같이 책에 대한 감상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소개할 책은 모두가 세상을 똑같이 살지는 않아입니다. 책의 저자는 장폴 디부아이고 2019년에 콩쿠르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장폴 디부아는 프랑스의 국민 작가로 불린다고 하고 1950년생이니까
이른의 나이에 쓴 이 소설 속에서 그동안의 어떤 깨달음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지가 일기 전부터 기대됐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인 폴이 캐나다의 보르도 감옥에 수감 중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폴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어떤 죄로 폴이 수감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폴이 사랑했던 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소설의 가장 큰 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에는 폴을 비롯해서 제목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이 잘 산 인생이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은 없고 옳고 그름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설이 엄청 꿀잼이라거나 스펙터클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폴이 수감된 이후에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담담하게 여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담백하게 그냥 읽어내려갔는데 마지막에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쿵 하는 울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웃기려고 하지는 않는데 어딘가 조금씩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의 설정에서 해악이 조금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폴과 같은 감방을 쓰는 룸메이트 패트릭 코터는 살인죄로 갇히게 됐고 덩치가 엄청 큰 무섭게 생긴 깡패인데 쥐를 엄청 무서워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똥을 싸고 머리카락을 자를 때 고통이 느껴져서 이발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좋게 표현하자면 천진남이 굉장히 말할 때마다 묻어나는 귀여운 인물이고, 착실한 목사였던 아버지는 나쁜 의도 없이 어쩌다 보니 경마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져서 파면되고, 목사와 결혼한 어머니는 자유롭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남편이 목사임에도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고 포르노를 수입해서 상영하는 영화관의 주인이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런 삶의 다양성 외에도 소설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26년간 헌신적으로 일한 폴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득과 실, 경제적인 계산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 책은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입니다. 저자인 카미는 이 책의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위험을 겪게 된 어떤 젊은이가 술책을 쓰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음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 소설은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주인공인 웨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오고 친구 애인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2부에서는 그 일로 수감된 웨르소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웨르소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사랑이나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무감각하고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메르소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그 사실은 내게 아무 차이도 없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래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내게는 마찬가지다. 그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문장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메르소는 삶에 미련이 없는 허무주의자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칼을 휘둘러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지만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 때문에 검사에 의해 인격이 재구성되고 매도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그에 대해 겉으로는 억울함이나 분노를 표현하지 않아요. 눈물로 구걸을 하지도 않고요. 마음속으로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실로 자신이란 사람을 원래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었다로 몰고 가는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메르소는 사형이 선고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삶이 그다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30에 죽으나 70에 죽으나 별 중요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사제가 메르소를 방문한 그때에
메르소의 분노는 처음으로 분출됩니다. 사실은 메르소도 억울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나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조리함의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메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유를 느끼는 모습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소설이 굉장히 짧지만 강렬하고 어떤 식으로 이 소설을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몇 가지는 일단 사회적으로 규정한 인간다움과 다르다고 해서 즉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가 나쁜 사람인 걸까? 아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인물이고 범죄자라고 몰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습기까지 한 부조리한 상황에서 그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 주인공인 메르소처럼 담담하게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저라면 울고불고 억울해할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결과가 똑같아도 최선은 다해볼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너무 삶에 연연해하지 말고 현재의 일을 받아들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진실되게 살아가자가 메르소가 말하는 바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나는 안달복달하면서 살 것 같긴 하다. 라는 것으로 이 책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버트 해리스의 소설 콘클라베입니다. 이 소설은 교황 선출이라는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정치 스릴러입니다. 이 책을 알게 된 계기는 영화 때문이었는데 2025년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 가장 핫한 영화였던 콘클라베는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을 수상했고요. 미국 아카데미에서는 각색상을 수상하고 여러 분야에 노미네이트가 된 작품입니다. 콘클라베는 라틴어 쿰 클라비에서 유래했고 열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황이 사망하거나 물러나면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단이 소집되고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교황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유권자이자 후보자이기도 한 그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서 교황이 선출되기까지 투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야기는 현 교황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그 교황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고 교회 내의 보수파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사망하면서 전 세계의 추기경 117명이 콘클라베를 위해 소집이 되는데 베니테스라는 추기경이 추가로 콘클라베 직전에 합류되면서 118명의 선거인단이 모이게 됩니다. 베니테스 추기경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대부분의 추기경들에게는 생소한 인물이고 선거인단에 포함될 만한 소위 네임드 추기경은 아니었지만 교황이 사망 직전에 비밀리에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콘클라베를 주관하는 추기경단 단장은 로멜리라는 인물로 그의 시선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콘클라베에는 처음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4명의 추기경이 있었는데요. 보수적이고 강경한 성향의 야심가 테데스코, 진보적이었던 전임 교황과 비슷하지만 교황이 될 만한 카리스마나 용기는 갖추지 못한 벨리니, 아프리카 출신의 인물로 최초의 흑인 교황 자리를 노리는 아데예미, 풍채가 좋고 언론을 다룰 줄 아는 현대 시대에 어울리는 캐나다 출신의 트람블레이가 그 4명입니다. 첫 선거 역시 그 4명이 주로 득표하는 구도로 흐릅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후보들의 치부, 비리, 약점 등이 밝혀지고 선거는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누가 교황이 될 것인가, 교황이 될 사람을 맞추기처럼 흐르지만 그 속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교황이 되어야만 했는지,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녀야 할 신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려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꼽은 이 소설의 백미인 부분은 로멜리가 콘클라베 시작 전 추기경 단장으로서 한 연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문장만 읽어보자면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양성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파벌도 상대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죄는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시 봐도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반대의 무리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설의 장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일단 콘클라베라는 지금껏 다뤄지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리고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세부적인 과정이 궁금했던 베일에 쌓인 특이한 소재를 사용한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멀리 카톨릭의 심장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일을 저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서평에서는 완벽한 고증이 뒷받침되었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소한 단어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잘 읽히게 쓴 재미있는 소설이라는 점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름이 너무 헷갈려서 종이에 써가면서 읽었어요. 현실의 이야기를 고증을 통해서 재현해냈지만 결말이 너무 사실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도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지점도 몇 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합류한 베니테스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대체 그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짧은 기간 동안 추기경단이 베니테스라는 인물을 뭘 믿고 교황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두고 표를 준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베니테스가 하는 사실이 짧은 찰나의 조사로도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비밀로 묻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그걸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 속편이 나온다면 베니테스의 정체가 암암리에 밝혀지고 거기에서 교황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어떨까 혼자서 상상해봤습니다. 다음 소설은 정대건 작가님의 급류입니다. 이 소설은 2022년에 출간되었지만 2년이 지난 2024년에 역주행을 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입니다. 한 북튜버가 이 책을 보면서 오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 책이 역주행에 성공한 재미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렜었는데요. 왜냐면 책에 대한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었었거든요. 리뷰나 서평을 보면 너무 몰입해서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읽었다, 읽으면서 눈물이 절로 나왔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좀 진부하고 올드했다, 유치해서 그냥 잘 쓰여진 인터넷 소설 같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소설의 첫 장면은 2006년 여름 강하류에서 발가벗고 껴안은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둘은 주인공인 도담의 아빠인 창석과 해솔의 엄마인 미영이었습니다. 1년 전 해솔을 홀로 키우는 미영은 도담이네가 사는 진평으로 이사를 옵니다. 물에 빠진 해솔을 창석이 구해주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두 가족은 가까워지게 되죠. 도담이의 엄마가 아파서 입원한 사이에 창석과 미영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을 도담이 알게 되고 도담은 분노합니다. 창석과 미영을 벌하기로 하고 비가 오는 날 밤 강에서 수영하고 있던 둘을 도담과 해솔이 찾아가는데 해솔이 갑자기 랜턴을 켜는 바람에 그 불빛을 보고 놀란 창석과 미영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바람을 핀 아빠와 엄마가 미우면서도 그 둘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둘은 성인이 되어서 재회를 하고 다시 정말 그야말로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둘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너무나 사랑했지만 너무나 달랐고, 또 과거의 사건으로 마음의 돌덩이를 가지고 있던 도담은 해솔을 밀어내고 둘은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여러 극적인 사연을 거쳐서 만나게 되는 도담과 해솔이의 만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단 저는 이 소설이 빠르게 잘 읽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없었다면 독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읽어달라고 해도 이 책이 역주행을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장의 호흡이 짧은 편이라고 느껴졌는데 아무래도 일부러 줄여서 함축적으로 쓴 게 아니라면 아주 잘 쓰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에 문장이 유려해 보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장뿐만 아니라 분량 면에서도
오랜 세월에 걸친 이야기를 각 장에서 짧게 짧게 보여주고 지나가는데 그게 마치 드라마에서 한 씬 한 씬처럼 속도감이 있고 전개가 빨라서 재미는 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리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았나 하는 저만의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떤 리뷰에서는 이 책의 첫 장면에서부터 충격적이었다고 했는데 요즘 장르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일단 누구 한 명 죽이거나 시신부터 나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막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고요.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그런 게 좀 공식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기 바로 얼마 전에 읽었던 홈 비터 홈이라는 책에서 그 책의 설정이 여주의 엄마와 남주의 아빠가 바람이 나고 그 두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설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점. 하지만 분명히 매력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1984와 예언자의 노래는 따로 영상을 만들었고 카드에 걸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책을 읽는 시간보다 책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정리한 것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